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이준석 당대표의 수행원들이 당대표의 언론 답변을 가로막는 행동을 보여 빈축을 샀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년에 한 번,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번씩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구의 자산이 142조 달러로 4% 증가했으나 부채 또한 17조 달러로 8% 늘어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가 반영되기 시작하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FBI가 2020년 미국의 살인율이 30% 가까이 급증했다며 팬데믹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워싱턴을 방문해 재외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으나 수행원들이 당대표의 언론 답변을 가로막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수행원들은 사전에 인터뷰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한창 답변 중이던 이준석 당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돌연 가로막아 사전 협의로 짜고치기 답변만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에 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워싱턴 한인들 앞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워싱턴 동포정책 간담회에 참석하며 WKTV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약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미국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 250만 미주 한인 동포들을 비롯한 상당한 규모의 재외 국민들도 유권자이시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고 굳건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하려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본국의 대선에서 이런 한미동맹이나 이런 이슈들도 당연히 하나의 아젠다로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라이벌인 더불어민주당 선두주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대선 후보가 연루된 의혹 때문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누가 관련돼서도 철저히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이익 편취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거명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인사들이 많은데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질문하려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같이 왔다는 젊은 수행원들이 당대표의 답변을 가로막고 안으로 인도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니 가서 봐봐요. 왜 그래? 아니 이부에서 그런 거 어딨어? 아이 사람들이 참. 국민의힘 수행원들은 곧바로 다시 나와 사전에 인터뷰를 협의하지 않고 왜 여러 질문을 하느냐면서 당대표의 답변을 가로막은 이유를 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군데 질문 해드렸잖아요. 현님이 계속 하시려고 하셨잖아요. 하나. 왜냐면 동표현 하나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인지 안 하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질문을 하면 몇 개 하냐 협의가 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경호상 대통령을 제외한 어떤 정치인들도 대부분 사전 협의 없이 질문을 받으면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으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도 기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달변으로 답변하고 있던 이준석 당대표를 막무가내로 가로막은 수행원들의 행동은 사전 협의에 따른 짜고치기식 언론 인터뷰만 선호하고 있다는 뜻인지 의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준석 대표야말로 달변과 토론술로 명성이 차지한데 언론 질문에 잘 답변하고 있던 당대표를 제지한 것은 동포 언론, 나아가 동포 사회를 경시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정치인들도 이제 미국 방문에서는 미국식으로 사전 협의 없는 질문과 답변을 감수해야 하고 수행원들은 과잉 충성하려는 듯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동포들의 관심사를 경청하고 말뿐인 공수표만 나발할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제로금리를 끝내고 한 번 오르기 시작해 후년인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번씩이나 인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돈풀기 정책이 11월부터 돈줄 죄기로 일대 전환될 것으로 연준은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엄청난 돈을 풀어온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돈풀기 정책이 11월 초에 돈줄 죄기로 일대 전환하며 시중에 풀렸던 자금을 끌어들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은 제로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2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연준은 제로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2년 내년으로 앞당기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럴 경우 내년 6월이나 하반기에 한번 0.25포인트의 금리를 올려 현재 제로 내지 0.25%에서 0.25% 내지 0.5%로 인상하게 됩니다. 이어 후년인 2023년과 내후년인 2024년에는 한 해 무려 3번씩 금리를 연달아 올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나 올려 기준금리가 내년 말에는 2% 내지 2.25%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2024년에도 0.25포인트씩 3번, 모두 0.75%를 더 올려 내후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2.75% 내지 3%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인들이 적용받는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3%를 더한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저금리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홈 에퀴리론의 이자율은 똑같이 연동돼 인상되며 신용카드 이자율도 들썩이고 장기 주택 모기지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돈줄 죄기가 곧 시작됩니다. 연준은 11월 2일과 3일 열리는 차기 정례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해 내년 중반 종료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재무부 국채 800억 달러, 주택담보증권 400억 달러 등 1200달러어치씩 채권을 매입해 그만큼 시중에 돈을 풀어오다가 11월부터 매달 국채는 100억 달러, 주택담보증권은 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같은 돈줄 죄기 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미국 경제 전망은 6월에 비해 다소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은 올해 5.9%로 낮췄으며 내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현재 5.2%에서 올 연말에는 4.8%로 내려가고 내년 말에는 3.8%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근원 물가 인상률은 올 연말 3.7%를 기록하고 내년 말에는 2.3%로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 가구의 자산이 141조 7천억 달러로 전분기에 비해 4.3% 증가했으나 부채 또한 17조 3천억 달러로 7.9% 늘어난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28조 5천억 달러에 달해 9.6% 더 증가했고 금융계를 제외한 사업체 부채는 18조 달러로 가장 적은 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가구의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 덕분에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동시에 빚더미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올 2분기 현재 미국민 가구의 총 자산은 141조 7천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보다 5조 8,500억 달러, 4.3% 늘어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19.6% 증가했습니다. 미국민 자산의 증가는 주가 상승으로 3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1조 2천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연준은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가계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 개인 부채는 2분기 현재 17조 3천억 달러로 연준은 집계했습니다. 이는 1분기에 비해 7.9% 증가한 것이고 1년 전에 비하면 8.6% 늘어난 것입니다. 미 국민들은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으나 워싱턴의 돈풀기와 대규모 지원으로 생활고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거나 내 집을 갖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자산을 더 늘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개인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모기지 빚이 2분기 현재 전분기보다 8% 늘어났고
자녀의 대학 학자금 융자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가계 부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가 부채는 2분기 현재 28조 5천억 달러로 9.6% 더 늘어났습니다. 국가 부채 상한선에 10월 중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카운트를 중단하는 동결 조치를 취하거나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지면 증시 폭락으로 미국민 자산이 15조 달러나 증발되고 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을 것이란 무디스의 경고가 나와 있으나 미국 사상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국가 부도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와 로컬 정부 부채는 2분기에 3.1% 늘어나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계를 제외한 사업체 부채는 18조 달러로 가장 적은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연방 실업수당의 종료가 반영되기 시작하며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버지니아에서 13,000명, 캘리포니아에서 24,000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델타 변이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으나 개선 속도는 느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5만 1,000건으로 전주에 33만 5천 건에서 1만 6천 건 늘어났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2주 연속 소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팬데믹 이전보다는 10만 건 이상 많은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에 직격탄을 맞아 급증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주에는 허리케인 아이다 등 악천후 여파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버지니아에서 1만 6,70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한꺼번에 1만 3천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9천여 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1,600건 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7만 6천 건이나 접수돼 한꺼번에 가장 많은 2만 4천 건이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1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1,200건, 뉴욕은 1만 4천 건으로 3천 건 각각 감소했습니다. 플로리다는 6,850건으로 900건, 조지아는 5,500건으로 1,300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2주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9월 4일 기준 1,125만 명으로 전주보다 85만 6,500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236만 7천 명으로 29만 건 감소했습니다. 9월 6일자로 끊긴 연방 실업수당 가운데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는 PUA는 489만 6천 명으로 전주보다 59만 1,000명이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받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364만 5천 명으로 16만 1,000명 줄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9월 6일 노동절에 완전 종료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주 급감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는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대폭 느려지면서 아직도 팬데믹 직전보다는 530만 개가 적은 수준인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팬데믹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지난해 미국의 살인율이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 살인율이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발표했는데요. 이 살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루이지아나로 35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급증했던 살인율은 올해 들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FBI는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팬데믹으로 최악의 시간을 보낸 2020년 미국의 살인율이 최대치로 증가했다 발표했습니다. FBI는 지난해 살인율이 국가 기록 보관이 시작된 1960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해 29% 급등했다 밝혔습니다. 2020년 이전 가장 높은 살인율 증가를 보인 해는 1968년으로 12.7%였습니다. FBI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2019년보다 5천 건이나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해 총 2만 1,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범죄 분석가들은 팬데믹에 따른 스트레스가 살인 증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살인 사건의 77%는 총기에 의해 일어났으며 총기 살인율은 10년 전에 비해 67% 증가한 것입니다. FBI는 살인율 증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급증했다 밝혔습니다. 인구 25만 명 이상인 지역에서는 40% 이상, 인구 2만 5천 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25% 증가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살인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율이 20% 미만으로 증가한 주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율이 가장 높은 주는 루이지애나주로 32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총 537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1990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FBI의 범죄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살인율이 전국적으로 30%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체 주요 범죄율은 오히려 5% 감소했다는 겁니다. FBI는 이렇게 주요 범죄율이 낮아진 것도 팬데믹과 연관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전염병으로 상점이 문을 닫고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절도나 강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던 전국의 살인율은 2021년 여름 이후로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Terry McAuliffe,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What kind of governor would Glenn Youngkin be? President Trump represents so much of why I'm running. And like Donald Trump, Glenn Youngkin refuses to take coronavirus seriously. Youngkin opposes requiring vaccines for healthcare workers and teachers. And despit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ediatricians, Glenn Youngkin is against requiring masks in schools. Glenn Youngkin is wrong for Virginia.